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도죠. 2024년도 이제 하반기 경찰직 공채 특채도 해당되고 경찰 특공대도 해당됩니다. 특채 이제 1대1 면접 코칭 저희는 1대1로만 진행하죠. 그래서 1대1 그 면접 코칭 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이제 OT 영상이에요. OT 영상. 제가 저희 그 사무실은 회사는 그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제 수강하잖아요. 수강하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제가 밀착 코칭반도 운영했어요. 고시 학원가에서 제가 제일 최초로 이제 먼저 시작을 했죠. 윌땡 주관할 때, 면접 캠프 주관할 때, 이제 이게 대인원을 모아놓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애초에 이 시험 자체가 개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인데, 이 대인원을 막 100명 넘어가는 인원들 모아놓고, 뭐 몇십 명씩 모아놓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이제 프로그램 변형해보고 했는데 말이 안 돼. 결국은 이제 면접 캠프 운영하는 동안은 진짜 주야 없이 막 한 명 한 명한테 계속 이제 문의 받아주고 이제 제가 막 갈아 넣어야 돼요. 결국은 1대1 코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학원과 윌땡에서 제가 면접 캠프 총괄할 때 밀착 코칭반이라고 해서 이제 12명 소수 그룹 코칭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부산 캠퍼스 같으면 서울에서 다 내려왔어요. 서울 경기권에서 막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고시학원과의 그 수익 구조나 이런 매출 구조상 이 면접반을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개인 연구실을 회사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1대1 코칭 위주로 바꿨는데 재계약 안 하고, 코로나 있기 전까지도 밀착 코칭반을 같이 운영했는데 이게 운영하면 할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1대1 코칭으로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대1 코칭으로만 전부 다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1대1 코칭의 효과가 훨씬 좋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온라인 1대1 코칭으로 하고 오프라인은 그냥 맨 마지막에 모의 테스트식으로 한번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경찰 면접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 뭐 사전조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인적성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경찰의 면접 구성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부 다 제가 예전에 지금 현 채널에 엄청 많이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걸 이제 똑같은 걸 매 시즌마다 다시 벤부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요 경찰직 필기 발표 나면 카톡 플러스 채널이 있어요.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스트가 있어요. 소식지. 그게 이제 공지사항인데 거기에 이제 공고문 모음을 올려드립니다. 공고문 모음. 그 다음에 지금 현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있잖아요. 면접 구성 원리, 사전조사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인적성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그리고 면접학원은 뭐 어떤 기준점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영상 이제 꿀팁이죠. 그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현재 지금 현 채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또 매 시즌마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제 채널에서 그 영상만 따로 찾으러 안 다녀도 되니까 그걸 하나하나씩 보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 생략합니다. 지금 OT 영상에서는 전부 다 생략하고 그냥 진짜 간단한 내용만 체크를 할게요. 경찰은 이제 집단 면접, 이제 개인 면접으로 운영되죠. 그리고 집단 면접에서는 토론을 보는 청도 있고 안 보는 청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청에서 토론 면접은 보게 돼 있어요. 보는데 대신에 이게 이제 수험생들 토론 형태를 안 띄고 수험생들 쭉 일렬로 앉혀놓고 면접관이 자기가 공통 질문이라고 던져놓고는 뭐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고는 이 지원자의 답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관이 약식 형태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약식 형태로 공통 질문 형태처럼 토론을 운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수험생들끼리는 아, 부산청은 토론이 있고 경기남부청은 토론이 있고 뭐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경찰 면접 그 채용 프로세스는 이미 다 형태가 그 정해져 있어요. 표준 매뉴얼이.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정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NCS라고 NCS 기반 표준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 NCS 기반 표준화 작업 안에 일부분이 심층 면접 프로세스고 그 NCS 기반 표준화 작업하는 신청 면접 프로세스 개발에 뛰어든 전문가들이 경찰 면접 프로세스 개발 전문가들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인적성 개발진하고도 동일하고. 그래서 NCS 기반상 면접의 형태는 딱 4가지만 있어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 그 다음에 PT 면접, 발표 면접. 이거는 이제 스피치 학원에서는 5분 스피치, 뭐 10분, 20분 스피치 발표 뭐 이렇게 이상하게 또 갖다 붙이는데 아니고 발표 면접, 발표 면접. 여러분들이 뭐 일반 회사 같으면 아니면 합격하고 나면서 뭐 범죄 사건 관련된 브리핑 할 때 앞에 띄워놓고 PPT 하듯이, PT 발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같으면 7급은 토론, 7급, 5급은 토론 면접, PT 면접, 경험 면접, 상황 면접 전부 다 봐요. 전부 다. 근데 9급은 경험 면접, 상황 면접, PT 면접까지만 보는 거죠. 예. 근데 경찰은 PT 면접이 없는 대신에 여기 토론 면접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찰은 면접 전담 부서가 없어요. 청별로 다 줄쭉날쭉 진행하고 애초에 여러분들이 보는 면접 프로세스 자체는 전문가들의 이제 이쪽 개발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경찰청에 의뢰를 받아가 만들어준 게 맞는데 그걸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전문가들이에요. 경찰들이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경찰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지 이쪽 채용 프로세스 개발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관련된 경찰 면접된 관련된 그 잘못된 정보 잘못된 카드라 통신을 양성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하고 일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직 퇴직하신 분들 중에 이제 소일거리 삼아 면접 강의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면접관에 투입돼 봤다고 면접 프로세스를 마치 개발하고 아는 것처럼 이제 떠들면서 이상한 얘기를 주워다가 막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사기업 면접책에서 나오는 내용 뭐 메라비안의 법칙 뭐 이런 거 다 끌어다가 이제 막 아는 것처럼 떠드는 거야. 잘못된 카드라 통신은 이쪽에서 다 생산했어요. 뭐 음주운전 기록 있으면 절대 합격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저기 경찰 직무 상황 설정 질문에서는 경찰 실무 매뉴얼을 알고 답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국가관 관련해서는 현 정권의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이 비전문적인 내용을 마치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학원가에서 대형 학원가에서 그분들이 이제 면접 강의를 하니까 이제 재생산돼요. 막 서로가 서로를 뺏겨. 스피치 학원까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경험 면접, 상황 면접, 토론 면접 이 3가지 형태만 이제 하게 돼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 형태를 사전조사서에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면접 시험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전조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보니까 그 경찰 필기 과목 선생님이 뭐 사전조사서의 중요성 해가 제가 내용은 안 봤는데 썸네일을 막 띄워놨더라고. 조회수가 엄청 많아.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전조사서에 뭐 적은 걸 기반으로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전혀 아닙니다. 인적성하고 사전조사서를 우리가 이제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면접 시험의 사전 진단 도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정보관들의 정보보고서. 이 3가지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생활기록부도 있었죠, 예전에. 이 3가지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면접관이 지금 이 사람을 정성평가 시험인데 생전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거짓말로 자기가 이제 예전 일을 꾸며대고 있는 건지
옛날에, 그러니까 경험 면접이라는 건 과거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 면접이라는 건 미래 사건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물어보는 거고, 토론 주제는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지원자를 생전 처음 보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뭔가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의 사전 진단 도구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들은 점수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되고 이 하나하나는 이 객관성이 떨어져요. 인적성만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인성이나 적성을 객관식 문항으로 그 사람의 인성이나 적성을 만약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고생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층 면접을 보냐고. 이게 MBTI죠, MBTI. MBTI입니까? 저는 이거 안 했는데. 이게 이쪽 분야 전문가들은 진짜 저거는 완전 사기꾼이다. 저거는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특정 성향을 몇 가지 성향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애초에. 그리고 그거를 객관식 문항에 대한 답을 막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프로파일러 있죠, 프로파일러. 그 심리 분석관. 이제 요즘에는 좀 채용이 똥만데 예전에 또 활발히 채용할 때는 거기 이제 뽑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쪽 분야의 필드 전문가예요. 한 7년에서 10년 동안 활동하시는 분들. 뭐 심리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그 관련된 심리 분석관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경찰 범죄 심리 분석관,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면접 예전에 채용할 때 그렇게 갔거든. 그래서 제가 이분들 코칭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대부분 다 학을 떼요, 저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객관식 문항으로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시험을 진행하냐고. 그냥 저거는 놀이 삼아, 참고 삼아,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람의 성격은 동전의 양면이고, 성향이라는 것 자체도 상황에 따라서 중심 성향이 어떻게 발현되고, 보조 성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맞춘 성향들이 또 달라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몇 개의 유형으로 일반화 시키냐고. 그냥 저거는 갖다 끼워 맞추기야. 누구나 그러한 성향은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게 저런 거 같아. 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후 해석으로 갖다 붙인다고. 우리 점 봤을 때 점괘 보듯이. 저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인적성도 안 정확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인적성을 개발 담당했던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이게 왜냐면 학원에서 자꾸 이거를 막 돈을 내고 보라고 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그 개발진 교수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뭔가 조작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경찰 인재상에 적합한 인적성으로 내가 뭔가 성향이 나타나게끔 조작이 가능하면 이게 애초에 이 인적성이란 시험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걱정하는 게 내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내가 이제 경찰 수험 생활 하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까칠하고 예민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런 못된 성격들이 저기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거 못 잡아내. 그리고 누구나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예민해지고 편집 증상 나타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도. 근데 이거 진짜 학원 상술에 이제 휘말려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제 막 가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질문이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는데, 면접 시험도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이 사전조사서로 어떻게 퀄리티 있게 답변을 준비할 거냐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가지고 또 학원가에서 막 선심 쓰듯이 우리가 뭐 사전조사서 무료 특강한다 이래놓고는 이제 자기들 학원 홍보하려고 끌어모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아,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사전조사서 특강한다, 요거 들으면 사전조사서 문제없다 이란다니까. 아니, 그게 생각해봐. 사전조사서에 나온 질문이 여기에 나오는 질문을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건데 하루 이틀 특강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퀄리티 있게 답변할 정도라면 면접시험 준비 뭐하러 해? 돈 내고. 그리고 또 면접 캠프에 학원에 그 대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면접 캠프에 돈은 또 되게 비싸. 모순 아니에요? 논리 모순?
그 다음에 정보관의 정보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관들이 예전에 있었던 일, 이 사람의 특이한 상황들을 이제 분석하면 정보과정이 밑에 정보보고서라고 적거든.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한테 줘.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 면접관의 그 정보관의 정보보고서가 만약에 결정적인 당락을 좌우하는 것 같으면 면접시험을 주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정보관 정보보고서 적고 이런 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대기밀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학원가에서 오픈이 가능한 것 같으면 학원가에서 이거 특강 들으라고 했을걸? 정보관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하는지 요렇게 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에 이쪽에 와서 저도 학원가의 면접 캠프를 운영했지만, 총괄했지만, 제가 학원 관계자들이나 학원 원장들이나 기업 대표들한테 맨날 얘기했거든요. 잔소리했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좀. 상술이고 이건 진짜 사기다. 이건 기망이다. 왜 하느냐. 제가 안 했더만 저 안 한다고 또 뭐 싫어하고 막 왜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거거든. 그럼 자기들이 수험생들이 불안해서 알아서 온다 이거야. 그러면 그 검사 연구소 개발이라는 데서 뭐 시험지 떼와가지고 좀 주고 뭐 한 3, 4만 원 받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감독관 역할만 하고, 그리고 결과지 해석도 해준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파일러 있죠. 특채 제가 코칭할 때 제가 이분들한테 인적성 결과, 본인들도 인적성을 칠 텐데 인적성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전문가로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 못하죠 이래. 그럼 도대체 그 학원가에 있는 사람들 누구야? 어떤 사람들이야? 그리고 경찰 현직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 경찰로 업무 보다가 갑작스럽게 경찰 면접관 하라고 통지 받는다니까? 그럼 제가 지금 가르쳤던 분들이 이제 경찰 1기생들은 지금 40대 전후야. 이 친구들이 면접관으로 투입된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야, 너 뭐 알아? 이러면서. 너 인적성 결과지 해석할 줄 알아? 이러면. 저거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경찰이지 뭐. 내가 뭐 이거 개발한 사람도 아니고. 저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래. 그럼 도대체 누가 보고, 누가 분석하고, 누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단순 참고 자료라고, 면접 시험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가는 날 가서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항목들 그냥 체크하면 되는 거고, 사전조사서도 어차피 이게 원래 국가직은 면접 시험 당일날 치기 직전에 이걸 원래 물어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인적성 할 때 귀찮으니까 그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경찰에서 운영상 귀찮으니까. 그럼 그때 사전조사서를 면접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간적 여건이잖아. 그냥 가서, 제가 다른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냥 가독성 좋게 적고, 그 다음에 적은 걸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와야 돼. 왜냐면 그 사전조사서의 답변을 기반으로 면접시험이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들 영상으로 자세히 3개 영상에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쓸데없이 사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뭔가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질문들이 뭐 어떨 거야 저쩔 거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뭔가 풀이 정해져 있고 어떤 질문이 어떻게 들어올 건지 예측이 안 된다고.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그냥 막 갖다 붙여요, 매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이 있는데, 정성평가 시험은 채용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시험의 구별 방법들이 확 바뀌어요. 근데 지금 경찰 면접은 잘못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매년 지적하거든. 원래 애초에 이 집단 면접하고 개인 면접을 분리해서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 이게 개발하는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집단 면접을 왜 봐야 되는지, 개인 면접을 왜 보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잖아, 우리가. 제가 만약에 어떤 공공기관이나 조직체에서 우리가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원하고 그 인재상을 뽑는데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단 면접하고 개인 면접을 보는 이유가 있는데, 반드시 개인 면접을 먼저 봐야 돼요. 원래는. 그 다음 집단 면접을 봐야 되고, 개인 면접에 투입된 면접관이 집단 면접에도 투입이 그대로 돼야 돼. 왜냐하면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짜장면 먹으러 가고 싶잖아.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러 가야 돼. 오늘 점심 뭐 먹지 했는데 나는 짜장면을 먹을지 아니면 돈가스를 먹을지 내가 내적 갈등이 일어났어. 그럼 일단은 친구들하고 같이 뭐 먹을지 정하려면 일단 내가 뭐 먹을지 먼저 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와 나라는 사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내적 갈등을 먼저 해결해서 거기에 나온 결론을 기반으로 주장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맞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먹을지 정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합의점을 모아가잖아. 우리 사회 문제라는 건 전부 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적 가치 기준점이 뭔지 체크한 다음에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건지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계하는 거라고. 채용 프로세스를.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경찰은 면접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제가 10년 전에 딱 와서 보니까 세상에 집단 면접을 먼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면접을 보는 데다가 면접관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집단 면접이 실무진들이 들어가고 개인 면접 파트에 고위직 같은 관리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같은 면접관이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집단 면접에서는 고위직이 들어가야 돼요. 개인 면접에서는 실무진이 들어가야 돼요. 실무진하고 관리직의 차이점은 뭐냐면 실무진은 나하고 같이 뽑는 사람이 어떠한 됨됨이를 가졌는지를 측정을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근데 관리직군들은 관리자의 넓은 시야로 저 사람이 어떠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서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다라는 그 시각으로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면접을 본다고. 그러니까 집단 면접에서 상황 해결 능력은 고위직 관리직이 면접을 봐야 돼요. 면접관들이. 그 다음에 개인 면접에서 저 사람의 인성이나 됨됨이는 실무진이 면접관으로 투입돼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거꾸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봐요. 애초에 경찰 면접 프로세스 자체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제 협의해가지고 전부 다 만드는 거라 했잖아. 이런 각 분야별 전문, 그러니까 산업심리학 교수님들, 교육심리학 교수님들,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저처럼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하는 그 교육 컨설턴트,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프로세스를 만들어줘도 활용을 못 하잖아, 제대로. 지금 경찰 면접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이게. 자, 봐봐. 이렇게 활용을 엉망진창으로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돼 본 사람들이라고. 이분들도 잘못 없죠. 그냥 현장 업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면접관 하라는데 왔는데 그렇게 청에서 운영하니까 그냥 들어갔겠지. 그래서 저한테 1대1 코칭 받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찰인 분들이에요. 상당수가.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경기, 그 다음에 뭐 먼 지역에서 부산으로 막 오프라인으로, 그 코로나 있기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또 활성화를 많이 했으니까 자녀랑 같이 오는 분들도 다 그러니까 경찰 관계자야. 직급도 높아, 심지어. 이게 아니까, 본인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운영을 잘못했네요. 안 바뀌어, 그러는데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집단에서 실무진이 들어가고 개인에서 관리직이 들어가요. 근데 웃긴 게 2017년도에 이제 면접 강화 지시가 내려오니까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면서 또 엉망진창이 됐어. 개인 면접 파트에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 집단에서 하고 있고, 집단 면접 파트에서 측정해야 되는 항목들 개인 면접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래도 여러분들은 FM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FM대로 준비를 해야지만 이게 또 청별로 또 다 엉망진창으로 다르게 운영하거든. FM대로 이제 지원을 해야지만 이 봐봐, 이게 매년 또 달라져, 형태가. 그러니까 FM대로 준비를 해야지만 거기서 설사 진행을 엉망진창으로 하거나 좀 제대로 잘못 진행을 하더라도,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본연의 이제 체크 사항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M대로 해야 돼. FM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1대1로 해야 돼요, 코칭은. 왜냐하면 이 시험은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에요.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그렇게 성장한 가치 기반을, 그 성장에서 형성된 가치 기준점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래? 그리고 경찰이 된다면 어떠한 경찰이 되고 싶어? 이거예요. 이걸 이제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관, 국가관,
경찰 직무관이란 걸 측정하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국가와 주권자인 개인의 관계와 그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그런 걸 안 한다고. 경찰 직무가 정말 경찰관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경찰 직무 가치관으로 어떻게 확대해 볼 거예요? 인생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시험은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라고, 말하기 시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거예요. 경찰 면접관으로 투입돼봤다 하면 그분들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도출할 건데. 제가 예전에 특목 대입 분야도 그렇고 이쪽 분야도 그렇고 면접 강의를 희망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가르칠 때 그냥 이론 설명만 하고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게 될 1에서 5단계 있죠. 이게 원래는 면접 강사나 면접관 교육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분들은 6개월, 7개월, 1년 과정으로 만약 이수를 한다 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코칭할 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 달라요. 회귀를 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저한테 배운 이 프로그램 기법을 활용해서 코칭을 하더라도 실제 코칭할 때는 전부 다 다르게 적용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 코칭 사례가 또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실제 면접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코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학원가에서 50명, 100명, 30명, 20명 모아놓고 비전문가들 국어 논술 선생님들 분반장으로 놓고 경찰 퇴직하신 분 놓고 하면 이게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데 가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획일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논술에서는 그걸 붕어빵 답변이라고 했거든. 붕어빵 답변. 제가 이제 이 관계자들 세미나 할 때 산업심리학과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실제 채용 프로세스나 아까 얘기했던 NCS 기반 그 채용 연구 과정에 다 참여했던 전문가분들이에요. 거기 오신 분들이. 산업심리학과 교수님이 한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 원장, 제가 이제 경찰 면접 한번 투입이 되었는데, 아니, 똑같더라고. 답변이 획일화 돼 있더래. 가치관이라는 게,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지문처럼 다 달라야 되는데, 전부 다 그 가치관이 동일하게 획일화가 돼 있더래. 깜짝 놀랐대. 섬찟하더래. 왜 그런 거예요? 이라는 거야. 나중에 끝나고 제가 다른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경찰 면접 학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셔서 그런 거라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나보고 물어봐.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걸 이제 붕어빵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붕어빵 답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대인원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각 개인의 가치 기준점을 어떻게 도출할 거예요? 그 시간상 불가능해. 내가 면접 캠프를 운영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를 갈아 넣어야 돼. 막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전속 계약을 해지했던 거예요. 그게 저는. 편하지. 학원가에서 면접 캠프 총괄하면 학원 행정 직원들이 다 도와주는 데다가 인원 많이 몰리면은 적당히 그런 사람들 이제 분반장으로 투입시키고 총괄만 해도 얼마나 편해. 박리다매식으로 막 많은 인원 모아놓고 1대1 코칭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해요. 1, 2, 3, 4, 5단계인데 1, 2단계 때 인생관하고 이제 인생관 도출 구간. 2단계가 하고 4단계는 확장 단계예요. 확장 단계.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이 왜 어렵냐면 바로 듣자마자 바로 답을 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면접 답변, 준비했던 답변으로 이제 응용해서 답변 훈련하는 게 2단계하고 4단계고 1, 2단계는 인생관에 대해서 이제 도출하는 구간이라서 여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코칭 횟수가 많이 오래 걸려, 많이. 예전에는 이게 한 2, 3회 만에 끝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찰 면접이 전면적으로 또 측정 요소들이 개편됐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그거 반영해서 다시 바꾸니까 평균적으로 3회 정도, 3회에서 5회 정도가 걸려요.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은 되게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제 헌법학하고 법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 공부를 해야 돼요. 이론을 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필기 과목에서 이론 공부는 했는데 그게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객관식 시험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똑가수의 원칙도 사실은 이 똑가수의 원칙이 가지는 치명적인 내재적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 딜레마를 왜 감수하고서라도 현대 형사법 체계가 그걸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조적인 정책적인 수단을 이제 넣었는지를 전부 다 알아야 돼. 그걸 이론을 3단계 때예요. 3단계 때. 여기 좀 어려워. 근데 요것도 한 코칭 2회 정도가 소요돼요. 뭐 오래 걸리면 한 2, 3회. 근데 평균적으로 한 2회 정도. 4단계부터가 3, 4단계가 국가관하고 경찰관은 도출하는 거야. 3, 4단계가. 근데 이제 4단계, 5단계는 좀 빨리 끝나요. 여기 앞에가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여기는 보통 이제 1회 1회면 끝나거든. 1회 1회면. 좀 빨리 끝나요. 그래서 1대1 코칭으로 되고 1대1 코칭으로 진행되는데 금액적 부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1대1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론이 되게 방대하고 많아요. 많으니까 이걸 제가 코칭하는 시간에 그 이론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그 에어클래스라는 동영상 플랫폼 회사에 제 면접 이론 강의를 올려놨거든요. 그게 이제 그 금액대가 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코칭 그 네이버, 제가 좀 마음이 급해요. 지금 바쁜데 OT 영상을 또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글자를 못 알아먹겠죠?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지금 하반기 시즌이 경감부생부터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1, 2, 3, 4, 5단계로 진행되는데, 코칭 결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제가 그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DSA 컨설팅이에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채널에 DSA 컨설팅이거든요. DSA 컨설팅인데, 여기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공고문 모음이랑 이런 걸 보내드려요. 그러면 공고문 모음 하단에 보시면 1대1 코칭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합산하고 몇 회 하면 얼마인지 예시로 들어드린 게 있거든요. 그건 산수 문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3회 할 건지 5회 할 건지 7회 할 건지 정한 다음에 금액, 이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저한테 이제 이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가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대신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이제, 그러니까 회사 계좌로 이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와서 카드 결제나 그런 건 전혀 안 돼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그 뭐 와서 오프라인 카드 결제까지 해버리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계좌예요. 회사 계좌. 그래서 회사 계좌로 이제 DSA 컨설팅이라고 그 이름이 뜰 거예요. 제 이름하고. 그럼 거기 회사 계좌로 보내고 나서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에어클래스사의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 30% 할인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50% 할인권 보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할인권을 보내드리면 요번에 기간을 좀 늘렸어요. 30일로 너무 부족해가지고 45일로 좀 늘려달라고 요청해서 기간을 늘렸으니까 이제 이론, 그러니까 제가 1차 과제는 뭐 예를 들면 이론 강의 뭐 20일간까지 보고 교재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과제를 작성해서 1차 코칭 전까지 제출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작성한 거를 한글이나 PDF 파일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수업하시기 1시간 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그 과제를 보면서 전화로 1대1 코칭, 온라인 코칭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코칭으로 하지 마세요. 보면 수험생들이 대부분 처음에 오프라인으로 코칭 받고 온라인 코칭 해야지 이러는데 대부분 다 후회해요. 그냥 원장님 말씀 듣고 온라인 코칭, 그러니까 오프라인 코칭 한 번 할 거를 온라인 코칭 2번 할 수 있으니까 거의. 그냥 이거를 맨 마지막에 모의 테스트 할 때만 할 걸 잘못했어요.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예, 그래서 온라인 1대1 코칭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앞에 이 1단계, 2단계 때
특히나 개인의 인생관을 도출할 때는 되게 사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 배경상. 근데 저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전화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1대1 코칭으로 하세요. 무조건. 금액도 훨씬 그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회를 할지 5회, 그러니까 최소 3회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1회, 2회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최소 3회라도 해야지 1단계 안에서도 1단계, 2단계 있는데 1단계 안에서 제 핵심 번호에 해당되는 개인 면접 핵심 예제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회라도 해야지만. 1단계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지금 막 경찰 일반 공채 체력 시험 끝날 쯤에 하면 엄청 몰리거든요. 몰리면 주차별 마감이 엄청 빨리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알거나 아니면 이제 합격생으로부터 소개받은 분들은 이제 뭐 한 7, 8회를 그냥 아예 한꺼번에 수강 결제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미리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본인 원하는 시간대에 이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 규칙이에요, 규칙.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뭐 예를 들면 7회를 미리 예약을 해 놓으면 나중에 주차별 마감이 진행돼도 이제 본인은 영향 안 받고 코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3회 코칭 받아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더 추가로 또 받고 또 추가로 받고 왜냐면 이게 개인마다 진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 2단계를 막 5회 코칭 5회가 소요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회 만에 1, 2단계 끝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요. 이게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험생분들이 아니 주차별 마감이 그렇게 빠른데 원장님 말만 믿었다가 저 지금 다음 코칭을 못 받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서 빨리 스페어 타임이라도 배정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막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막 한꺼번에 많이 수강 결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3회 먼저 하고 또 필요한 만큼 이제 3회 코칭 3회 정도 받으면 이후 진행 사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대충 나오니까 진도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또 수험생 분들은 또 입장이 달라서 제가 뭐라 강요는 못 하겠어요. 근데 일단 최소 수강 결제는 3회 이상입니다. 코칭 3회분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하반기까지는 이 시즌 때 시간을 많이 배정해 드렸거든요. 제가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근데 건강이 너무 나빠져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올 상반기부터는 시간을 좀 많이 줄였어요. 많이. 그래서 온라인 예약 페이지 보면은 시간 타임이 그렇게 안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페어 타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영상 강의 제작하고 다른데 뭐 세미나 학회 강연 가거나 이런 시간 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9시 타임, 8시, 9시, 뭐 7시도 될 수 있는데, 오전. 그 다음에 뭐, 오후 3시 뭐, 요 정도가 있는데, 그게 되게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예약 페이지는 없는데, 온라인 예약 페이지가 만약에 주차별 마감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도저히 안 맞는 분들은 스페어 타임을 요구하셔도 되는데, 스페어 타임은 취소, 환불, 변경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온라인 예약 페이지는 본인 예약 3일 전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3일 전이에요. 3일 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72시간. 72시간 전에는 예약 변경 가능한데 48시간이나 하루 당일의 변경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나 그 전날 48시간 뭐 이럴 때 예약 변경 신청을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그 타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저 혼자니까 원장님 제 개인 스케줄에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안 돼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생각을 해봐. 저는 전국 각지에 막 수십 명이에요.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만 편일 봐주고 안 봐주고 이게 없어. 여러분이 제 시간에 맞춰야 된다고. 맞죠? 이건 그건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변심, 아니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약 변경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타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수험생들도 전부 다 개인 스케줄이 있고 자기 스터디 시간이 있고 전부 다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데 갑자기 하루나 이틀 전에 타임 비운다고 해서 그 타임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예약 변경 신청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최소한 72시간 전에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3일 전, 2일 전 변경해라 이러니까 그날 밤에 막 자정 다 돼가지고 변경해. 그러면 결국은 뭐 하루나 이틀 전밖에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줘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환불 취소 규정도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제약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열흘 전에 취소 환불 요청을 해야지만 전액 환불되고 뭐 일주일이나 5일, 3일 전에는 뭐 일정한 금액만 환불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타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 간격상. 그래서 그것도 꼭 꼼꼼히 보세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동의가 되면 수강 결제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비전문적인 면접 학원에 대인원 모아놓고 막 아니면 뭐 1대1이라도 뭐 문장 첨삭하는 데랑 완전히 달라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개인의 가치 철학을 환경, 성장, 배경상 이게 막 도출해 나가야 되는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제량도 많고 공부해야 되는 양도 많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수강 문의 같은 거는 카톡 상담밖에 안 되고,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고문 모음에다 영상으로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 들어오시면 수강 후기 많거든. 합격 수기. 그거 보고 결정하란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전화나 무턱대고 찾아와가지고 제가 얼굴 보고 저를 설득해 주세요. 제가 수강할지 말지 저를 설득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수강해 드릴게요. 이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코칭해 드리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단적이에요. 네. 배려심 없고. 저 그런 분들 왜 코칭해 드려야 돼요? 한 해 시즌 때마다 대기 인원이 8명씩 7명씩 막 추가로 코칭을 문의를 못해서 난린데. 네? 수강할지 말지는 제 공고문 영상 모음 보시고 찬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합격 수기잖아요. 수강 후기.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제가 그렇게 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뭐 한두 명이에요. 그게 전국 각지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막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비행기나 KTX 타고 오프라인 1대1 코칭을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한 거의 90%는 나중에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꿔요. 아, 온라인 1대1 코칭도 훨씬 효과적이네요. 그리고 훨씬 더 가격이 금액대가 부담이 없으니까 오프라인 한 번 할 거 그냥 그거 온라인 2번 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다 바꾼다니까. 근데 10%는 끝까지 막 KTX나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교통비가 더 나가. 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라인 1대1 코칭 충분히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면접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많이 올려드려서 그거 모아가지고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외에도 뭐 전달 사항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반기 그 체력 시험이 걱정되는,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체력 시험 끝날 때쯤에 확 몰렸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이게 면접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수험생들이 필기 발표 나자마자 면접 코칭 프로그램 빨리 이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체력 시험이 있기 전에 이미 주차별 마감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하반기는 그 경찰 간부 후보생 면접이랑 대통령 경호처 국정원 면접, 국정원 안 지났나? 하여튼 대통령 경호처 면접이 전부 다 겹쳐 있다 보니까 좀 마감이 빨리 진행돼요. 여러분이 그거는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력 시험 끝나고 이제 수강 등록하시면 아마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번 연도부터는 좀 제가 타임 시술 줄여가지고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건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이상입니다. 체력 시험은 전 체력 학원 가서 하는 거 준비하는 거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측정만 한번 해보고 부상이 많이 일어나요. 부상이 많이 일어나서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시험 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심층 면접 극복 사례는 많아요. 저희 합격생들은 환산 6점까지 환산 6에서 7점 뒤집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기록으로 뒤집은 경우도 있어요. 뭐 2017년도 법합격 특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26점이었고
필기가 꼴찌였는데, 예, 그 면접 한 명 뽑는데 이제 합격했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환산 6점은, 필기 꼴찌였고, 그 다음에 체력도 29점, 한 명은 30점 이랬거든요. 근데 합격했어요. 그것도 특히나 한 명은, 경영경체라고 하나? 그 있죠. 경찰행정학과 특채. 그거였는데, 그건 다 체력이 높잖아. 근데 이제 합격했어요. 환산 4점은 많아요. 그 저희 합격 수강 후기에 올린 분들 중에 한 3, 40%가 환산 3, 4점 뒤집은 경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쪽팔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수강 후기 읽어보면 제가 한 4점을 뒤집었다 이런 후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체력하고 필기가 낮다고 의기소침안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면접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근데 고득점인데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특히나 MZ 세대들은 지금 문해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이상입니다.